이번 주제는 계약입니다. 네, 노동계약에 앞서서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민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네, 노동법 수업을 하면서 왜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노동법을 알려면 좀 그 기초가 되는 이 민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 민법을 배우고 또 노동법을 배우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노동법만 좀 달랑 알려고 하면 이게 이제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네, 되도록이면 이 수업을 좀 듣고 노동 계약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계약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이 1편과 2편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계약이라고 하면 개념이 좀 낯설다, 좀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속이라고 해도 돼요. 뭐 약속이나 계약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는데요. 네,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엔 이런 걸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토론이 좀 어렵죠. 그래서 네, 그냥 이제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가장 먼저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의 당사자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하죠. 2명 이상이면 되니까 뭐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100명, 1000명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못하죠. 혼자서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자기와의 약속 뭐 이런 거,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는 약속이 아니라, 그죠? 약속이 아니라 맹세라고 해야겠죠. 뭐 혹시 한 사람의 몸 안에 뭐 두 개의 자아가 있어서 서로 약속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셨다면 네, 그건 일종의 좀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좀 치료를 해 드려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려면 2명 이상의 당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요, 이 약속을 하는 내용인데요. 뭐,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뭐, 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좀 당연한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게 내용이 없다면, 뭐, 즉, 뭐, 이제 알맹이가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그렇게 또 의미 없는 거를 우리가 약속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 번째가 좀 핵심적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사자들이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좀 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서로 의견을 달리 한다면 이게 약속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내일 5시에 광화문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뭐 친구는 모레 아침에 세종 호수공원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는 거, 이거를 즉 합의하는 거, 이런 합의가 있어야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당사자와 약속의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이 약속이 성립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약속을 계약으로 바꾸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그리고 내용. 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일정한 권리 변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권리 변동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합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의사라고 합니다. 뜻 의자에 생각 사자를 쓰죠. 의사. 물론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생각만을 좀 우리가 다뤄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권리 관계가 변동하는 특정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의사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겠다. 즉,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길 원한다. 라는 의사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새로 산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산다는 건 내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즉,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의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이 의사,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바로 그러한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라는 게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권리 관계를 변동시키려면 어떻게든 이게 머릿속에서 바깥으로 좀 나와야겠죠. 자, 속에 있는 생각, 그래서 의사를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도 되고요.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로 써도 되고, 뭐 몸짓으로 표현해도 되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그죠? 이것도 그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침묵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에 있는 의사를 바깥으로 표출, 또 이제 표현하는 행위를 이거를 표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그 속에 있는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해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 아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계약은 이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도 반드시 두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3개, 4개, 100개, 1000개라도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2개로 딱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2개의 의사표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좋은데 이 2개의 의사표시 중에 먼저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빠른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는 거죠. 네, 이 청약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하고요. 이 청약이나 승낙 모두 그 속에 있는 그 의사를 겉으로 표시하는 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네, 이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용 면에서 서로 합치하는 것, 바로 이게 합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한다고 해서 이게 합의라고 하는 거죠. 이 합의가 바로 이 계약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계약은 이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데 이 계약서는 뭘까요? 자, 계약서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서
혹시 이제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분쟁을 예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 그거를 좀 막는 거죠. 막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후에 또 이게 이제 분쟁이니까 결국에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증거로 쓰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지, 이게 계약서라는 게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이 합의만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합의만으로 좀 부족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좀 부족해서 뭔가 더 요구하는 계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러한 그 계약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그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그 특정한 방식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계약은 이 합의만으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청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라고 해서 낙성 계약이라고 하고요. 또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요식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식 계약의 그 대표적인 예가 혼인인데요. 네, 이제 이게 결혼 계약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혼인이라고 부릅니다. 혼인.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 결혼인데, 결혼이란 말은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우리 말은 정확하게 혼인입니다. 혼인. 네, 이 혼인 역시 법적인 성격은 계약인데요. 그러면 혼인 역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혼인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혹시 뭐 이제 멋진 예식장에서 뭐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고 하는 그런 결혼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개콘시키라는 그 일본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나 결혼식 모두 사실은 그 일본 말인데, 일본 말을 그냥 우리 발음으로 읽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말로는 뭘까요? 그럼 우리 말로는 혼례라고 합니다. 혼례. 그러니까 혼례를 치루어야 혼인이 성립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혼례를 치루어야 혼인이 성립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자, 아니죠. 혼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혼인에 대한 그 당사자의 합의와 또 혼인신고라는 방식을 거쳐야 혼인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네. 합의와 이제 혼인신고까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혼인에 대한 합의는 있는데,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이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혼인을 위한 어떤 실질은 갖추었는데,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는데, 이 혼인신고라는 어떤 형식,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사실은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처럼 법적인 보호를 좀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그리고 이처럼 이제 사실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 사실혼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원래 혼인, 즉 혼인신고까지 갖춘 이 합의와 혼인신고가 다 있는 그런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에 원래 이제 법률혼이 있고 또 사실혼이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혼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혼 제도가 생기니까 어떤 법적인 모든 요건을 다 갖춘 혼인이 법률혼으로 규정돼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혼에서 사실혼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혼에 의해서 법률혼이 규정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게 법에 혼인이라고 하면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혼인 신고까지 다 갖춘 이 법률혼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이 혼인에 대한 합의는 없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법률혼, 사실혼 있으니까 이건 무슨 혼일까요? 자, 이거는 위장이죠. 위장, 가장. 그래서 위장혼, 뭐 위장결혼, 뭐 가장혼,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경우에 이건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잖아요. 실질이 없기 때문에 혼인으로서의 그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이건 무효죠, 무효.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 혼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질 않아요. 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 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의 의사 없이 이혼 신고를 했는데 뭐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혼인할 생각 없이 혼인 신고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한 신고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신고를 취소를 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뭐 혼인이나 이혼할 생각 없이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혼인이나 이혼할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냐? 혼인이나 이혼의 의사가 생겼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신고를 했을 때 그냥 효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경우 있죠. 혼인의 의사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뭘까요? 이런 경우. 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죠? 그냥 이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하나를 넣은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이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서 살아가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뭐 비혼이란 말 요새 많이 쓰는데 비혼. 안일 비자에 혼인할 때 이 혼자 써서 비혼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개념 규정을 지을 필요조차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죠? 이제 뭔가를 좀 하면 있죠. 네, 혼인관계도 아닌데 좀 뭔가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혼인관계가 아닌데 했으니까 뭐 혼인관계도 아니고 장차 혼인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는 관계 뭐 이게 뭐 비혼 아니냐 뭐 요즘은 그렇게 쓰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원래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런 관계 있죠. 이제 혼인 관계도 아니고 혼인할 관계 그러니까 혼인할 의사도 없고 뭐 이제 서로 이제 그런데 서로 하는 거 그런 관계 있죠. 이런 관계는 그 혼외라고 해요. 혼외. 혼인의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혼외. 그래서 혼외 관계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혼외 관계 중에 한쪽이 좀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배우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 있죠. 하면 그게 이제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간통이라고 했는데 이런 관계가 비혼입니다. 비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옛날에 간통죄 있었잖아요.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 간통죄에서 간통죄를 범하니 간통범하고 그 사람하고 또 이제 상간자
그래서 간통범과 상간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 법률 용어가 비혼이에요. 비혼은 그런 데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겠다. 나는 혼인을 안 했다. 라는 말이 비혼이 아닌 거죠. 왜 그런 말을 요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건 문제가 있는 개념인 거죠. 네, 다음은 계약의 당사자인데 이 계약의 당사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권리의 주체이기도 해야 하는데요. 이 권리의 주체 역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인격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한자 말뜻으로 보면 이게 사람의 자격을 말하죠. 그래서 인격이란 말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일상 용어에서 인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인품이 좀 넉넉하고 좀 훌륭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법률 용어로 인격은 그런 의미보다는 뭐 어떤 그 사람의 자격 뭐 그런 걸 말해요. 사람의 자격. 자,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격이란 말은 권리 능력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뭐 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면 어쨌든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인격, 그러니까 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의사 능력이라든가 이 행위 능력이란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권리 능력부터 좀 살펴보죠. 네, 권리 능력은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법적인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법적인 지위, 자격 이런 것들을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인격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으니까 권리 능력은 당연히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거겠죠. 자,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나 그런 지위를 권리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권리 능력은 사람에게만 인정되는데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아니죠. 생존한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한 동안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생존한 동안이니까 이 생존한 동안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 생존이 언제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생존한 동안은요, 결국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권리 능력은 이 출생에서 시작해서 사망으로 종료하니까요. 이 출생은 이 사람의 권리 능력, 즉 인격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사람이 언제 출생하는지 이게 법률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사람이 출생하는 단계를 보면 먼저 가진통이 오고요. 다음으로 진통이 시작됩니다. 그런 후에 아이의 신체가 이 산모로에게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건데 보통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 후에 이 아이의 신체가 이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 보통 태어났다라고 하죠. 뭐 이런 시기를 거친 후에 아이가 혼자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립호흡의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시기인데,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이게 일반적인 그 자연 분만의 경우인데요. 수술로 태어나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수술로 태어나는 친구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출생의 과정인데 이 출생의 과정 중에서 출생의 시기를 정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출생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 이거는요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법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태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의학적인 또는 자연과학적인 질문이 아닌 거죠. 이 출생으로 인해서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이라든가 뭐 법의 취지에 따라서 출생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가진통의 시기는 출생의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의학적인 관점이나 법적인 관점이나 모두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출생의 시기는 진통이 오면서부터 시작돼서 아이가 혼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완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긴 과정에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주 오래 걸리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긴 과정 중에 그러면 어느 시점을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특정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 형사법적 시각에서 이 출생의 시기를 살펴볼 건데요. 형사법적 시각이라면 이게 무언가 범죄와 관련이 있겠죠. 자, 이렇게 출생을 전후로 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태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 갓난아이죠. 이 갓난아이를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 그런데 누군가 이 아이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로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경우겠죠. 아이가 아직 출생 전, 그러니까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이 태아라면 낙태죄가 적용이 됩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이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기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낙태죄는 이 산모가 스스로 낙태하는 경우와 의사가 산모의 동의나 부탁에 의해서 낙태하는 경우, 이 경우만 해당해요. 당연히 산모의 부탁이나 동의 없이 그 낙태시킨 경우에는 처벌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 형량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이 살인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그러니까 23명의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한 후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사형이라는 형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이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고요. 또 사형 판결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 관점에서 아이의 출생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이 아이의 생명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출생의 시기를 빠르게 올려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늦춰 잡아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좀 일찍 잡는 게 아이의 생명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좀 늦춰서 잡는 게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 뭐 이 문제인데요. 어떤가요? 자,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게 아이의 생명권을 더 강하게 보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량의 차이도 보면 낙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살인죄는 최하가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회적 평가도 큰 차이가 있죠. 뭐 쟤는 낙태범이야 라는 평가와 쟤는 살인범이야 라는 평가가 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뭐 의미나 경중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이 출생의 시기를 빠르게 좀 올려 잡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출생의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야 하는데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진통이 왔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진통을 느끼면 형사상으로는 아이가 출생한 것으로 봐요. 아주 예외적으로 뭐 진통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수술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진통설의 다른 이름이 분만 개시설인데요. 뭐 진통은 이 분만의 징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통이 오면 분만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또 분만 개시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진통을 느끼지 못하고 분만을 한다거나 또는 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만이 개시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제 출생의 시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민사상 출생의 시점을 정해야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여기 이제 어떤 아빠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시죠. 네, 그리고 엄마와 아기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겠죠. 자,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경우와 태어나지 않은 경우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란한 가족이 좀 불행하게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민사상으로 이 돌아가신 분의 살아생전에 그 재산 관계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이 되는데요. 네, 상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또 이들 사이의 순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상속법 규정에 의하면 뭐 이제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이 사촌인의 혈족의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돌아가신 분과 모두 같은 핏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피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혈족 상속인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배우자인데요. 이 상속법의 좀 긴 역사에서 본다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 건 이게 좀 아주 근래의 일입니다. 조선 왕국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인데요. 이 경국대전은 여러 차례 좀 수정이 되죠. 지금 보는 건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입니다. 중간 왼쪽 편에 보면 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속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경국대전에 있는 원래 그 내용이고요. 속자 밑으로 있는 부모노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속대전에서 새롭게 규정한 내용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화면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그 형전에 이 경국대전은 육전 체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2호 예병 형공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형전의 사천조라고요. 사천조라고 이 산호비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내용 대부분은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작은 글씨로 네, 쓰여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녀 신몰, 무자손자, 무리분급, 이 기처 수신즉 급,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자녀 신몰, 신몰은 몸이 몰한 거, 그러니까 죽은 걸 말해요. 그래서 자녀가 죽어서 무자손자, 그러니까 자손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아무런 자손이 없이 먼저 죽으면 그럴 땐 이제 무리분급.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는 재산을 나누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상속을 받을 주체가 이미 사망했으니까 이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처 수신즉급,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들의 처가 살아있으면 그 수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데, 이 수신은 뭐냐면 이거는 재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의 처가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재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나누어 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조선 후기에 와서 발전하게 된 좀 특별한 제도인데요. 자식이 없는 과부에게 이 시가에서 재산을 나누어 주고 생전에는 그 재산으로 이제 생계라든가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그 이제 며느리가 사망을 하잖아요. 며느리가 사망을 하면 이 재산은 시가로 그러니까 시댁으로 반환하게 하는 제도예요. 며느리가 이제 그 친정에서 받은 재산은 친정으로 반환이, 그러니까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에서 받은 이 재산은 다시 그 시가로 이렇게 반환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현대 민법으로 와서 이게 이제 배우자 상속권과 배우자 대습 상속권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배우자 상속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자 이제 자기 재산을 따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이 전통 상속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전통 상속법은 이 남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다 가져가는 건 잘못된 얘기고, 실제 법의 원칙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남녀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법인데, 혼인법의 또 특색이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게 이제 처가살이라고 부르죠. 뭐 이거를 이제 대릴사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릴사위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서류 부가혼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대릴사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릴사위라는 게 개념이 좀 불명확하긴 한데, 보통 이게 뭐냐면 그 여자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그 대릴사위를 드려요. 그래서 그 대릴사위의 아들이 그 외가의 성을 따라서 대를 잇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통 이런 경우를 대릴사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냥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대릴사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개념이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긴 하죠. 자, 이제 처가살이에 반대되는 게 또 이제 시집살이잖아요. 근데 이 시집살이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좀 혼인 형태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이 변태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남자가 그럼 처가살이 하는 게,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서류 부가혼 뭐 이게 처가살이 전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했을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고대에 있었던 모계 사회라든가 어떤 목권 사회의 뭐 유풍 또는 유습이다. 그 남겨진 풍습이다 뭐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모계 사회라든가 목권 사회가 어떤 존재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이 고구려 혼인풍습을 얘기할 때 이 모계사회다 아니면 그 목권사의 유풍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가 제기가 됩니다. 뭐냐면
이거를 뭐 일종의 매매혼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매매혼이 결국에 신부를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하면서 신랑 쪽에서 신부집에 뭐 현금이라든가 현물 재산을 좀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부를 돈을 주고 사오는 형태인데, 자, 이러한 매매혼의 변형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해서 신부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랑의 노동에 의해서 지참금을 후불하는 걸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여성이 좀 독자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나 설득력이 있는데, 자, 옛날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성을 그런 어떤 하나의 재산처럼 취급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사례가 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하나를 좀 선택을 하자면 이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걷어차고 바보 온다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 옛날 역사서들 중에 이 삼국유사만 뒤져봐도,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을 쟁취했는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넘쳐나죠. 물론 이 평강공주 이야기는요, 이 삼국유사가 아니라 정사인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게 역사적 근거가 좀 확실한 거죠. 보통 이제 알려진 건 그거예요.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하도 울보여서 막 울고 울어 싸서, 그죠? 막 울어서 아버지가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공주가 컸을 때 아주 유력한 가문, 그러니까 다른 유력한 가문으로 좀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공주가 어렸을 때 말한 대로 자기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라고 해서 궁에서 나가서 바보 온달을 찾아가죠. 바보 온달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 바보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좀 가르치고 뭐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는요, 많은 부분이 그냥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만들어낸, 꾸며낸 과장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평강공주, 평강공주 이름이 평강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평강은 이 공주님 이름이 아닙니다. 평강은 공주 이름이 아니라 그 공주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인 거죠. 그것도 살아생전의 이름도 아니고 죽었을 때, 죽은 후에 붙는 이름, 그러니까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강왕 또는 평원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평강왕 또는 평원왕이라는 시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평강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냥 평강공주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공주도 아마 자기가 평강공주라고 불리는 줄 몰랐을 거예요. 이건 후대에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느니, 뭐 말을 사오게 했다느니,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역사 기록에는 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 혼인을 하고 곧바로 이제 사냥대회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사냥대회에서 온달이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주의 침략에 맞서서 선봉군으로 큰 공을 세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주가 학문이라든가 무예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달이 진짜 바보고 뭐 시골 구석의 촌놈이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뛰어난 무예 실력과 또 어떤 군사적인 지휘 역량 이런 걸 갖출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시골 무지랭이 바보였다면 저 궁궐에 사는 왕이 그 바보 온달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온달은 그 시골 촌구석에 사는 어떤 진짜 쌍껏 천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 높은 신분인 거죠. 그래서 사냥 대회에 나가서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군사들 있죠.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온달이 진짜 바보고 거기다가 일반 백성이었다면 사냥대에서 사냥을 할 수가 없죠. 짐승을 몰아야죠. 그러니까 몰입꾼으로 동원이 되지 짐승을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높은 신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전쟁이라면, 전쟁의 일반 백성이라면 그냥 짐이나 나르는 그냥 노역군 정도로 참전을 하지, 이게 선봉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사서의 기록을 이렇게 잘 본다면, 그러니까 온달은 아주 높은 귀족은 아닙니다. 아주 높은 귀족은 아니지만 일반 백성보다는 훨씬 높은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무예라든가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구려 군사라고 하면은 이 그 개마무사라고 해서 온몸을 철갑으로 무장한 이 중장 기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중장 기병은 아주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기병은 또 이 중장 기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병도 있는데, 보통 이 경기병들이 선봉 부대로 참전을 해서 그 적진을 교란하는 이 유격 전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경기병들 역시 중장기병보다는 약간 아래 신분이긴 하지만 보병들 있죠. 보병들에 비한다면 아주 높은 신분이죠. 바로 온달이 공을 세웠는데,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라는 건 뭐냐면 온달이 경기병으로 참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달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죠. 더군다나 왕이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전쟁에서 선봉부대에 있었다, 선봉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국왕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국왕의 최측근 부대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때만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왕의 측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도 온달을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이제 평강공주도 온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공주를 놀리는 말처럼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막 이렇게 놀려댔는데, 사실은 이 평강공주와 온달은 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공주가 온달을 이제 좀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왕이 아주 높은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평강공주가 싫다고 뻗팅기면서 자기 사랑을 찾아가 버린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사랑을 딱 찾아서 간 거예요. 자, 이야기가 사실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그래요. 뭐 이렇게 보면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버리고 또는 어떤 과장된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과장된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역사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말 다양하게 드라마처럼 있죠.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역사죠. 이게 역사예요. 동학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느냐, 뭐 가보개혁에서 한 게 뭐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처럼 그러니까 외워대는 거, 그런 건 사실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역사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 역사가 뭐냐라고 하면 이 역사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라든가 정신, 그런 걸 갖는 거, 그런 걸 갖추는 거, 그게 사실은 진짜 역사인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처가살이에 대한 이 마지막 견해인데,
뭐냐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혼인이라는 게 그냥 신랑과 신부의 결합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가문과 가문이 결합하는 거고, 또 옛날로 가면 또 씨족과 씨족, 뭐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이었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결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이 가문 간의 그 동맹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동맹의 인질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인질로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쟁과 약탈이 좀 일상적이었던 고대 사회였으니까 이런 게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혼인법의 특징은 이 서류 부가혼이라는 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재산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단군 할아버지라고 꼭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단군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단군 할머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게 흔들림 없이 지켜왔던 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른다고 호부호영을 못한다라고 뭐 하소연을 하는데, 자, 그런데 홍길동이 왜 호부호영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느냐? 이거죠. 자, 홍길동이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 서자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겠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첩의 자식을 그 서얼이라고 했는데요. 첩의 신분이 양민이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을 이 서라고 해요. 서자. 그 다음에 천민이면 이 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은 서자가 아니라 얼자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얼자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홍길동은 왜 못 불렀느냐? 네, 서자라서 얼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의 편견이고요. 이게 바로 그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자든 얼자든 당연히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 요새는 아버지라고 안 하죠. 아빠라고 하니까. 네, 아빠라고 하든 아버지라고 하든 다 부릅니다. 홍길동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 뭐냐면 엄마의 신분이 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신분이 천민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느냐? 물론 아니죠. 엄마가 천민이든 아니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문제는 이 홍길동이 그 홍판서를 아버지가 아니라 상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상공. 예, 그 윗상자에 공공자서 상공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노비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님, 아씨 마님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상공이라고 해요. 상공. 다시 말해서 홍길동은 홍판서의 자식이에요. 홍판서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홍길동의 신분은 그 집의 노비였던 거예요. 노비. 아들이면서 또 노비였던 거죠. 길동이의 엄마가 홍판서 댁 몸종이잖아요. 그리고 홍판서가 아니라 홍판서의 아마 큰 부인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동이도 이 엄마의 신분에 따라 홍판서 부인의 노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홍판서도 길동이가 이제 자기 자식이지만 또 이제 자기 부인의 노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노비가 아니죠. 부인의 노비인 거죠.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홍판서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네, 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하나는 그런 편견인데요. 여자들은 그냥 집에만 있고 아내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이 만화님들이요, 이 여필 종부라고 해서 남편한테 잡혀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여자들도 자기 재산을 갖고 자기 노비를 부리면서 이 경제 활동도 하고 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거래를 할 때 뭐 이제 이 만화님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그 노비를 그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계약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재산을 그 따로 갖고 있고 또 경제 활동도 따로 하니까 이 배우자 상속권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 배우자 상속권이라는 게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아주 떨어지는 거죠. 지위가 떨어지고 억압적인 제도, 그러니까 여성 억압적인 제도와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말에 조선 후기에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봉건적인 유풍이라든가 특히 이제 서구 사회의 그 여성 차별적인 법제도가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와 그 후에 또 이제 근대화라는 그 명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그 우리 고유한 어떤 본래의 법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그 어떤 여성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제도들은 사실은 그 서양, 그러니까 서구에서 수입된다는 거죠. 서구를 거쳐서 또 일본의 그런 제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 그랬고 또 어떤 그 성리학이라든가 주자학, 그러니까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서구 제도가 수입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권이 있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상속권이 없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지, 어느 쪽이 더 나은 사회인지, 예, 물론 이제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자, 다시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현대 우리민법에서 이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함께,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과 함께 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요.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자, 먼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는 아직 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거든요. 이 말은 상속권이라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아이가 태아라서 상속권이 없다면 직계 비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배우자인 엄마가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분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1씩 갖고요. 그리고 배우자인 엄마에게 이 배우자 몫으로 가중된 상속분 50%가 있는데 이거 추가해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1대 1대 1.5가 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7분의 2씩
7분의 1씩 상속을 받고요. 엄마가 7분의 3을 상속받게 돼요. 그렇다면 아이가 출생한 후라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가 이미 출생을 했으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속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이 직계 비속이 상속인이 되니까 이보다 상속 후순위 이 직계 존속에게는 이 상속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상속을 받게 되죠. 자, 상속분도 엄마가 1.5, 아이가 1. 그러니까 엄마가 5분의 3, 아이가 5분의 1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어린 미성년자니까, 그죠? 갓 태어난 아기니까 이 아이 몫의 상속분은 이 친권자인 엄마가 관리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엄마가 다 상속을 하는 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한 사례는 이게 이제 수업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이가 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요. 앞서 본 사례처럼 뭐 상속이라든가 또는 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또 문제가 될 때, 이럴 때에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상속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서 태어나야겠죠. 자, 그러면 이 민사상 출생의 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할까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출생의 단계는 진통, 일부 노출, 전부 노출, 그리고 독립호흡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어느 시점을 민사상의 출생 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민사상 출생의 문제는 형사상 출생의 문제와 같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태아의 출생과 관련된 주위의 여러 사람들 사이에 좀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찍 이렇게 올려 잡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 이 시기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이 출생이라는 말하고도 좀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통의 단계는 너무 이르죠. 너무 빨라요. 또 이 독립호흡의 단계 있죠. 이 독립호흡의 단계는 태어나서 좀 시간이 지난 경우라서 좀 늦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산모의 몸에서 분리되는 일부 노출과 전부 노출의 어느 단계에서 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노출의 경우에는 이게 그렇죠. 아이의 몸이 얼마만큼 나와야 하느냐 이걸 정하는 게 좀 곤란하죠. 그래서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되느냐, 아니면 머리는 나와야 되느냐, 또는 아이의 몸의 절반은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시기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이제 난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몸이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이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산부인과에서도 이 시점을 출생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관점에서 출생의 시점도 이 시점인 것 같은데, 물론 법적인 출생의 의미가 좀 의학적 관점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출생이라는 말 뜻에 가장 잘 들어맞는 시점이 바로 또 이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 나온 이 시점이 출생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노출설이 민사상 출생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생이 권리 능력이 시작되는 시기라면 이 권리 능력이 종료하는 때는
네, 사람이 사망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망은 유일한 권리 능력의 종료 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망이라고 하면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 사라는 개념과 망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는 뭐냐면 이 어떤 분이 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사라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망은요, 이 망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없을 무자가 있잖아요. 네, 없을 무자가 있는데 원래 이 무자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이제 춤추는 사람을 본뜬 글자인데 그러다가 춤출 무자가 따로 있으니까 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 무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없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없다라는 뜻의 원래 글자는 이 망자인 거죠. 망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라는 시기에는 상례, 장사 지내는 거죠. 상례. 그리고 망이라는 시기는 이 제례, 제사 지내는 제례를 올리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와 망을 합쳐서 사망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사람이 사망하는가라는 이 사망의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언제를 사망이라고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종지라고 하는데요. 이 영구히 멈추는 걸 말해요. 예, 아주 그냥 지금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렇게 이제 딱 멈춰버리는 거를 이 종지라고 하는데요. 사망의 시기를 정할 때는 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이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이 멈췄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네,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멎었을 때, 그러니까 맥박이 멈추었을 때죠. 네, 심장 말고 또 이제 다른 기관도 있는데요. 바로 허파, 그러니까 폐입니다. 폐, 허파. 그죠? 호흡이 멈추었을 때죠. 이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폐 기능이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영구히 멈추는 거. 그래서 이제 종지라고 한다고 했죠. 정지가 아니라 종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네, 맥박 종지설, 호흡 종지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멎었을 때냐 아니면 호흡이 멈췄을 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심장과 폐 기능 중에 무엇이 멈추었을 때 사망한 것이냐 이런 문제죠. 역시 의학적 관점보다는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출생과 같이 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이제 어떤 책들, 그러니까 교과서들 있죠. 이런 거 보거나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마치 이제 맥박 종지설과 이 호흡 종지설 해가지고 뭐 이제 아주 격렬하게 이론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장이 멎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호흡도 멈춥니다. 아니 심장이 멎었는데 호흡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어요? 언제 바로 심장이 멎으면 조금 있으면 호흡도 멈춰요. 반대로 호흡이 멈추잖아요. 호흡이 멈추면은 조금 있으면 또 심장도 멎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격차가 조금 있긴 한데 또 시간적인 격차가 그렇게 또 큰 것도 아닙니다. 심장이 멎었는데 숨만 1시간 동안 쉬고 있다 죽겠어요? 그렇진 않죠. 호흡이 멈춘다고 해서 심장이 호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장이 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뛰고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설 대립이란 게 그러니까 뭐 무슨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의미 없는 거고요.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뭐 굳이 사망의 징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 심장이 멎는 쪽으로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 자, 이제 권리 능력에 이어서 의사 능력인데요. 네. 여기서 의사 능력에서 말하는 의사는 그렇죠. 이런 의사는 아니죠. 네, 이런 의사는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생각이란 뜻에서 쓰는 그런 의사입니다. 생각한다. 뭐 아까 의사 표시에서 그런 의사를 말해요. 자, 이런 의사 능력은 뭘 말하냐면 결국에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지능을 의미하는데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황에서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사 능력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의사 능력이 항상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에서만 의사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뭐 이제 술에 잔뜩 취해 있는데 뭐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어. 술을 끊겠어. 해가지고 뭐 반성한다 하면서 뭐 각서를 쓰게 해봐야 그 각서는 백날 써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요, 이 의사 무능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은 다 효력이 발생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다 깨면 쓰라고 해야겠죠. 자, 의사 능력과 관련해서 이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의 원고가 좀 지능이 좀 모자라요. 좀 그러니까 정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정신감정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64. 네, 64입니다. 64.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제 지능 수준을 반영하는 사회 연령이 5세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취업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 또 1년쯤 있다가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했더니 네, 지능 지수가 73. 네, 한 1년 만에 많이 나아졌죠. 64에서 73 정도로 좀 나아졌습니다. 사회 연령은 6세 수준이고요. 6살. 이름도 못 쓰고 네, 시계도 볼 줄 모르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모르는 거죠. 글을 아예 이제 한글을 몰라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이 어린이집 다닐 때 벌써 다 한글 깨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5살쯤 되면 글을 읽죠. 글을 읽고 자기 이름 쓰고 뭐 영어까지 또 줄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원고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 시계를 볼 줄 몰라요. 이게 바늘이 돌아가는 그 아날로그 시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디지털 시계도 이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시간 관념이 없는 거죠.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다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면 참 영악해서 이 돈 계산 엄청 잘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아예 그런 계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수를 셀 줄 모르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둘 많다 뭐 이 정도 하는 수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그 수준의 이제 그런 수준의 친구인 거죠. 네, 그런데 예, 이 원고가 집도 있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또 농지 그러니까 밭. 자,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지수가 하도 낮아서 학교를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은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는 거 보면 이제 부모님이 좀 재산을 물려준 거 같죠? 그럼 이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친구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뭐 부동산 취득할 때 뭐 등기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소유하고 뭐 세금 내고 이런 관리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의 관리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대신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사건이 터졌는데, 뭔가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이 사건에는 겉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이 숨겨진 내막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숨겨진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뭐 남잔지 아니면 여잔지 뭐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뭐 그건 몰라요. 하여간 그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가 이 친구를 꼬드긴 거예요.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대접도 잘해주고 뭐 막걸리도 좀 받아주고 맥주나 양주도 이제 먹여가면서 용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겠죠. 뭐 그렇게 이제 친해지고 좀 친해지니까 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친구 있죠. 이 IQ 64인 친구가 갖고 있는 뭐 집, 땅, 뭐 그다음에 그 농지 이런 데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금이 나오니까 대출금을 받아서 그냥 들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죠. 이 사기꾼들이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을 못 잡은 겁니다. 만약에 이 사기꾼들이 누군지 알고 또 사기꾼들을 잡을 수가 있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IQ 64인 친구는 이름만 빌려준 셈이고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숨겨진 내막은 뭐 숨겨진 채로 뭐 그대로 두고 이 친구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뭐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자, 이름도 못 쓰고 글자도 모르고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이 친구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5천만 원씩이나 대출을 받았는데요. 자, 이 판례가 2002년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니까 재판을 하는 기간, 뭐 분쟁이 발생하는 기간, 뭐 이런 거 빼면 대략 1990년 뭐 중후반쯤, 뭐 중반에서 뭐 후반쯤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라고 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때 5천만 원이면 참 엄청난 금액이겠죠. 예, 중소도시, 서울은 좀 어렵겠지만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 한 채 살 값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 친구가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그거 있었잖아요. 이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금융기관이 뭐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은 아니었고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던 뭐 지역 농협인가 뭐 신협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 농협이 가장 흔하니까 그죠? 지역 농협이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자, 지역 농협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아니 뭐 원금이야 좀 천천히 갚는다라고 해도 매달 이자라도 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원금은 커녕 뭐 이자도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협에서는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부동산을 이 경매에 넘긴 거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누군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경락 받은 사람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집하고 뭐 땅하고 뭐 농지 뭐 이런 그런 모든 부동산을 다 빼앗기고 그냥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예, 진짜 이제 영구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자, 이 농협에서는 뭘 믿고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을까요?
이 친구 지능지수가 70이에요. 64, 73 그러니까 거의 한 70쯤 되는 거고, 뭐 사회적 연령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신 연령이 6살이에요. 뭐 읽는 거, 읽기, 쓰기, 뭐 계산 능력 이런 거 전혀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5천만 원이 뭐 5천만 원이 5천 원보다 많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5천만 원과 5천 원 중에 어느 게 더 많은지 어느 게 큰 건지 그걸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돈을 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 계약이 성립을 해서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좀 발생하려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그 계약이 무슨 내용인지, 그러한 계약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법적으로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적어도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뭐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는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 능력이 없으면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계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 IQ가 64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친구는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해야 마땅한 거죠. 더군다나 이 대출에 관계된 그 당사자들이 다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어요. 지역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읍면 단위의 지역 농협이니까 서로 조합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조합의 직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가 정신이 좀 안 된다, 좀 모자란다 하는 걸 다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겁니다. 그것도 당시에 아주 거액이었던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대출을 받는다라는 게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담보를 설정한다라는 게 또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뭐 경매에 넘어가고 자기 집이고 땅이고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사기꾼 놈들이 그냥 막걸리 받아주고 맥주 사주고 양주 사주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도장 찍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이니까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5천만 원 대출 계약이 있었죠.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리고 이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이 근저당권 설정한 것도 역시 무효예요. 대출 계약이 무효고, 또 이 대출 계약이 무효라는 거는 뭐냐면 이 64, IQ 64인 이 친구는 채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경매 신청한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이 무효였으니까 진행된 경매 절차도 모두 무효가 되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니까 부동산을 경락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소유권 변경도 무효가 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 주인인 이 원고에게, 그러니까 IQ 64인 이 친구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네, 이 판결은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서 딱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같은 유형의 똑같은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후로 나온 판결들은 이 빌려간 돈에 대한 또 뒤처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빌려갔던 돈 뒤처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괜히 돈 빌려줬다가 돈만 날린 그 지역 농협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다른 사건들에서는 이게 또 해결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사기꾼들이 없었다라고 해요. 사기꾼들이 없었다면 이 빌린 돈은 어떻게든, 돈 빌린 건 어떻게든 이 IQ 64인 이 친구한테 남아 있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다 써버렸든지 했겠죠. 자, 이런 케이스에서 계약이 유효라면 당연히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를 갚아야 되죠. 계약이 무효라면 빌린 돈이 이 부당이득이 돼서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요. 계약이 유효라면 채무를 이행하라. 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 계약이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이 돈은 갚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계약이 유효라면 계약에 의해서 돈을 갚아야 하고요. 계약이 무효라면 빌린 돈이 부당이득이 되니까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는 뭐 그런 말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빌려간 돈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는 처음부터 돈이 이 친구한테 오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이 사례와 아주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이 그 후로 몇 건 더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IQ 64 정도 되는 이 친구 같은 사람,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 쓴 이제 사례들인데, 이 사례들은 이제 지능 지수가 모자라는 친구에게 어떤 형태로든 돈이 돌아갔거나 또는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포착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돈 쓴 사람이 누군지 이제 밝혀지는 경우죠. 자, 이런 사례들에서 이 지능지수가 모자라서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의 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빌린 돈은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하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은 무효라는 점이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804년에 제정된 이 프랑스 민법인데요. 이 근대 시민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민법이 제정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성문 민법을 제정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 프랑스 민법이 최초의 민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몽 사상과 자유주의라는 어떤 근대적 사상을 배경으로 했던 최초의 근대법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민법은 아니고 최초의 근대적 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살펴볼 내용이 행위 능력인데요. 이 행위 능력은 이 근대 시민법의 제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을 제정하는 현장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지 않나요? 네, 이 프랑스 민법 제정을 주도했던 게 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자신이 유럽을 정복했다라는 것보다 이 프랑스 민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이 가장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명예스럽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로마는 세계를 3번 정복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무력, 군사력이죠. 로마 군단의 힘은 정말 이제 막강했는데 아주 이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로마가 첫 번째로 세계를 정복한 게 바로 군사력, 무력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죠.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세 번째, 바로 법입니다. 로마의 법이 마지막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시민법으로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폴레옹 역시 유럽을 군사력으로 정복한 것보다
자기가 만든 이 시민법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 혁명의 배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가 됩니다. 공화국을 없애고 자기가 황제의 지위에 오르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혁명의 전파자, 혁명 정신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을 정복한다라고 하면서 그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막 퍼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를 유럽 곳곳에 이제 뿌리고 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이 나폴레옹의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 시민법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기도 한데 이 근대 시민법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권리 능력인데요. 근대 시민법은 이 권리 능력의 평등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그런 느낌이 뭐 거의 크게 이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이죠. 느낌이 뭐 모든 사람은 평등해, 권리 능력은 평등해,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느낌은 없잖아요. 큰 느낌은 없는데 당시에 어떤 신분제 사회에서 이거는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아주 그냥 큰 진짜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류 역사의 축을 바꿔버리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능력과 인격을 같은 의미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법률 용어로는 같은 의미로 좀 쓰이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권리 능력이란 개념은 이제 근대 시민법, 그러니까 시민혁명의 발명품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고대 사회에 뭐 권리라든가 어떤 권리 능력이라는 그런 법 현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권리 능력이 인정됐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권리 능력이 제한되거나 뭐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온전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건 이 성년, 자유민, 남자 가장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엔드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년이거나 자유민이거나 남자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성년이면서 자유민이고 또 남자이면서 가장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권리 능력이란 게 100%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전한 권리 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지 않은 사람들 누굴까요? 그래서 성년이니까 당연히 미성년자, 자유민이 아닌 예속민, 남자가 아닌 여자, 그 다음에 가장이 아닌 가족 구성원. 이 가족 구성원을 또 가속이라고도 옛날엔 가속이란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가장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권리 능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근대 시민혁명과 근대 시민법은 이러한 제약을 완전히 철폐를 해버리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 능력, 평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혁명에 성공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뭐 승리의 축배를 들어야 할까요?
자,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혁명 세력 또는 새로운 혁명을 주동할 수 있는 세력을 축출하거나 제거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혁명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적부터 제거를 하잖아요.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저기 위쪽 보면 정권 잡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고모부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청의 방식이 지역이나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숙청을 하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이 정치 권력의 속성인 거죠. 근데 이 시민혁명 있죠. 다른 말로는 이 시민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게 부르주아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해서 부르주아들이 혁명의 주력이 됐던 건 아닙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아니에요. 혁명의 주력은 그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노동자와 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적 주도권을 쥐게 되자 이 구체제, 그러니까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 봉건 세력들을 말해요. 이 봉건 세력들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혁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세력들 있죠.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들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혁명에 대한 배신인 거죠. 혁명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건 사실은 이 프롤레타리아트입니다. 혁명 권력에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요. 자, 근대 부르주아들이 권리 능력의 평등을 선언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봉건 세력의 통치 질서를 그냥 일거에,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자, 귀족 놈들이 보기 싫어서 아주 한 방에 KO를 시켜 버리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걸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나누어 갖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성년 자유민 남자 가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권리 능력을 평등하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미성년자, 예속민, 물론 이제 노예나 농노와 같은 그런 신분제도를 철폐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신분은 자유민이긴 해요. 자유를 갖게 돼서 자유민이긴 한데, 그죠? 경제 구조로 보면, 그죠? 경제적 구조, 계급 구조로 보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주 하층민으로서 예속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있죠.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가족 구성원들. 자,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공평하게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자기만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게 바로, 고안해 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행위 능력이란 제도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행위 무능력자는 혼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직접 그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를 해주고 또 법률 행위도 대리하고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죠. 알만하죠. 자, 그럼 행위 무능력자는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어차피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들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정치적 참정권 있죠. 선거권이라든가 투표권 이런 것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한 그 재산의 비율에 따라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재산세 납부한 그 실적에 따라서 선거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는 이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그러니까 노동 계급에게는 정치적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 계급에게도 그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권을 달라라고 투쟁을 한 게 바로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참정권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이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네 부류 중에서 이 노예에서 출발했던 어떤 프롤레타리아트,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상대가 안 되니까 뭐 이들은 뭐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빼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만 통제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만 통제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미성년자, 여성, 가족 구성원인데, 미성년자 여성 가족 구성원인데 이 사람들은 서로 겹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순위 행위 무능력자, 1순위 행위 무능력자는 바로 처입니다. 처. 아내,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일 먼저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혼 여성은 행위 능력이 인정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이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럼 미성년자, 그래서 이제 처와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거나 뭐 자기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법률 행위를 한다 뭐 이런 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럼 또 그럼 미성년자도 아니고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 그죠? 미혼인 여성들은 그럼 자유롭게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사회 활동도 하고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도 모으고 자기가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뭐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랬느냐? 네,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만화님들도 다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선 아니에요. 부르주아형,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권리 능력이 평등하다, 뭐 인격 평등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뭐 그 인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뭐 천부인권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네, 여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자기 재산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그런 거는 매춘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도 없이 혼자서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매춘부다라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가 없었겠죠. 바로 이게 이 행위능력 제도의 본질인 거예요. 행위능력 제도를 만들어낸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그런 게 남아있는 건 아니죠. 현대 민법은 이 행위 무능력자에서 처를 삭제를 했어요. 이제 우리 현행민법에는 그 행위능력에 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민법에, 그러니까 뭐 저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이라든가 뭐 일본 민법에는 이 처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상당히 또 남녀 평등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들은 아내, 처, 여자 라고 되어 있는 거, 민법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 거 다 그냥 모두 부부, 뭐 사람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들 자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아들 자자가 아니라 아이 자자거든요. 아이 자자는 아들이냐 딸이냐 그 구분하지 않는데, 그것도 이제 그 자는 아들 자자니까 뭐 그 여자를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아이 자자를 그냥 자녀라고 또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서구 사회는 남녀 평등이 아주 잘 구현돼 있던 그런 사회고, 우리나라 전통 사회는 진짜 남존여비라든가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구닥다리 진짜 차별 질서, 뭐 유교 탈레반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억압적이고 차별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우리나라는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남녀 차별이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이라든가 이게 이제 서구인들이나 아니면 일본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주입된 이게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인종주의적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루소나 하는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속품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철학이 만들어낸 게 이 행위능력이란 제도예요. 행위능력이란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탈레반이니 성리학이니 막 해서 비난을 해내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사회가 좀 안 좋긴 했어도 서양처럼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